선생님과 이제 말씀 중에 그 분단 체제 인식을 위하여 뭐 얘기가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단 시대 계급 의식 이제 91년에 쓴 글 뭐 얘기도 이제 같이 저희들이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인식에 도달한 거를 92년으로 이제 뭐 보시고 그걸 이제 건대에 배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개인적인 뭐 인연도 있고 선생님이 동양화 전망에 글을 주셨어요. 보니까 91년에 제가 동양화 전망 전성기로 막 하던 그 이후에 제가 구원투수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91년에 굉장히 놀라운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보면 이때 이제 그 세계 체제 얘기를 하시고 경제의 기본 단위 얘기를 그 하시더라고요. 그 149페이지에 딱 그렇게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이제 그게 눈에 확 띄었고 그 분단 체제론의 이제 골격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적인 논의는 요 글에서 저는 더 많이 읽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때 제목이 분단 시대의 계급의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랬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책에 실으면서 그 뒤를 띄워버렸는데 동양과 전망에 예, 실었습니다. 91년 시점에 뭐 사회구성체 논쟁하고 뭐 거기서 사실 잘 마무리가 안 됐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체제의 본질적 의미를 사실 거기서 다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경제 기본 단위를 국민 경제로 보지 않는다. 사실 사회과학자로서는 충격적인. 그러니까 저는 97년 IMF 위기를 맞이하고 나서야 이제 실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정책 단위들은 그 기본 관점들은 다 일국 단위예요. 근데 선생님이 기본 단위를 국민 경제로 보지 않는다.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족 문제나 계급 문제가 둘 다 이 내부적인 문제다. 내부 모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 또 세계 경제 문제가 기본적이다라는 얘기, 기본 관점에 해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글로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국내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시기고 제 기억으로는 그게 본격적으로 된 거는 김영삼 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막 세계화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세계화 뭐 OECD 가입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뭐 서구에서는 일찌감치 뭐 개발된 이론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주류 이론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는 걸로 소화된 거는 사실은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급이라는 걸 정의할 때 한편으로는 경제 속에서 소위 그 생산수단을 보유한 계급과 그러지 못한 계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 단위가 세계 경제라 그러면은 세계 경제 전체 속에서의 노동계급은 노동계급 그걸 우리가 이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세계 차원, 최대 차원의 노동계급은 아직 형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옛날 일국 단위로 볼 때 18세기 말이나 19세기 초가 노동계급의 형성기이지 노동계급이라는 걸 딱 이미 형성된 걸로 볼 수 없었듯이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노동계급이 아직 형성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도 안 된 노동계급 얘기를 그게 무슨 참 제일 중요한 기본 뭐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것도 이제 일국 더군다나 분단국인 한국에 적용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급 문제라는 걸 세계 경제 단위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 세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경제는 세계 경제지만은 이 세계 경제의 뭐 원로스는 그걸 이제 상부구조로 박스처럼 상부구조로 보긴 하지만은 소위 국가 간 체제 또는 열국 체제라고 해서 이런 그 국가들이 쭉 병립하면서 이 세계 경제를 유지하고 작동시키는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계급 운동이라는 게 운동으로서의 계급 또 노동자로서의 자기의식이 생긴 계급, 대자적인 계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얘기할 때는 또 일국 단위로 출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운동도 그렇지. 물론 국제적인 세계 차원에서 더군다나 세계 차원의 노동계급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라마다 그 사정에 맞는
계급운동, 노동운동 이런 걸 벌리려 그러면은 일국 단위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국 단위로 사고할 필요성하고 세계 체제 단위로 사고할 필요성이 이렇게 이제 뒤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계급 의식 문제를. 그런데 이제 그 계급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걸. 계급을 중시는 하되 일국적으로도 그 문제를 접근할 필요도 있는데 그 계급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임금 노동자 그 이제 국한시킨다 이제 이런 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정책 문제를 볼 때도 항상 그런 뭐 함정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 경제 속에서 굉장히 파편화된 형식으로 계급이 지금 배치가 되잖아요. 그 끝단이 저는 2008년 뭐 그런 시점까지는 한국에서도 맨 끝단은 이렇게 쭉 올라왔던 뭐 이 세계 경제 안에서 쭉 올라왔던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그 이후로는 이게 이제 더 말하자면 격차가 커지고 굉장히 그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요. 비정규직도 많고 여러 가지 형식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 그게 일국적으로 대응하되 사고는 세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그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뭐 방법론이 좀 복잡하긴 한데 현실이 복잡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간단한 방정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차다원 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네. 그 너무 어려우니까 제껴놓고 나는 뭐 2차 방정식으로 풀겠다, 2원 방정식으로 풀겠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분단 체제에서 뭐 계급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고 어쨌든 그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한 그 바른 양태다. 뭐 이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뭐 논지가 아닌가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얘기가 그대로 거의 그 91년 선생님 뭐 글에 뭐 그대로 사실은 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 잘못인 것 같아요. 이제 읽고 이 저때 말씀하셨구나.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요 뭐 계급의식도 그렇지만 이제 민족 감정 문제도 이제 이때 일찌감치 다루셨는데 그 단순한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하자면 민족 얘기가 나오면 단순화시켜서 무슨 그 열망에 뭐 사로잡힌 뭐 감상적 그 민족주의로 보통 이렇게 환원을 시키는 경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뭐 감성적이고 규범적인 민족주의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느낌도 드는 그런 그 논의를 하고 계셔요. 굉장히 그 민족 문제 자체도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차원들을 얘기를 하시고 요소도 말씀하시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뭐 민족주의에 여러 가지가 있다. 민족 감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한 정렬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단순한 정렬에 쌓이는 사람들은 뭐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단 국가주의도 있다. 그리고 참다운 민족 감정도 있다. 분단 국민 특유의 감정도 있다.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이제 좀 세분화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써가지고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또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도 내가 뭐 분단체제 극복이니 그런 얘기하면은 그걸 단순한 민족주의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민족주의로 몰아붙이기도 하지만은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던데 네. 나는 구시대 사람이라서 그런 그 뭐랄까 순진한 민족 감정 같은 거 그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방 전에 태어나서 뭐 어렸지만은 해방 전이나 직후에 그런 우리가 일제 시대는 식민지지만은 분단이 없었던 사회이고 열차 타면 정말 시베리아로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분단 직후는 사람들이 이 38선 그어진 게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단일 국민국가를 형성 못하고 이렇게 분단이 됐는가 이런 생각이 팽배하던 때니까 그때의 정서가 나는
아직도 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쭉 전개를 보면은 정말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와서 우리가 8.15 직후에 이루지 못한 단일형 민족국가를, 국민국가를 한반도에 그런 통일국가를 이루겠다는 거는 첫째 가능하지가 않고, 둘째는 그 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생각 같아요. 지금 세계 현실에도 안 맞고, 우리 한반도 현실에도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강만길 교수는 민족주의를 분류하시면서 민족주의 중에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라는 것하고 민족적 민족주의라는 걸 구별하셨어요. 근데 그 민족적 민족주의라는 게 동어반복 같은데, 그거는 그 시대의 정황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양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민중적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데 민중적인 관점에서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민족주의하고 국가 위주의 민족주의하고 이걸 이제 구별을 하셨는데, 그 후에 더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면서 추가된 게 분단 국민 특유의 민족주의인데, 강만길 교수께서 말씀하신 국가주의적 민족주의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 살면서 남한 국민들이 우리끼리만 이룩한 민중적인 성과가 있잖아요. 그게 자랑스러운. 그냥 4.19는 북에서는 안 일어나고 남에서 일어났고, 광주민주항쟁도 그랬고, 뭐 그 후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촛불혁명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당한 자부심이랄까? 북은 안 들어가고 남한만이 이룩한 그런 민중적인 성과에 대한 자부심. 이게 일종의 남한 민족주의로 이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 어쨌든 단일 민족 국가주의는 아니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거는 뭐 반대하시는 거고, 뭐 세상이 복잡해졌는데 뭐 단일 민족으로 해서 국가 통일을 한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분단된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가능하냐? 뭐 그게 이제 그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뭐 지적을 뭐 하고 계셔서 지금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분단 체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남북 분단 체제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비판적 시각이잖아요. 남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공산 전체주의로 가져간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그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이 그 이룬 그 긍정적인 어떤 성취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도 전혀 이제 배치되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분단 체제론에 대한 뭐 대표적인 뭐 오해가 아닌가 오해라 그러나 의도적인 오해도 있고 의도적인 왜곡도 있어요. 예. 가령 양국 체제, 예. 거의 항구적인 뭐 그들도 영구적인 건 아니고 언젠가 뭐 통일하는 건 좋다 하는 걸 열어놓고 얘기하지만은 우선은 분단 극복 노력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양국 체제론 평화 공존으로 그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게 나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보는데, 누가 더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가 하는 거는 나의 분단 체제론, 또 국가연합론 이런 것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걸 놓고서 비교하면서 따지는 게 이게 학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근데 대개 그분들 보면은 내가 남북연합을 얘기하건 뭘 얘기하건 다 이거는 통일지상주의다. 단일 민족으로 뭐 통일하겠다는 망상이다. 이렇게 그냥 일축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는 다분히 자기 논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북 문제를 그냥 외면하자. 그게 편하지 않냐? 지금은 그래야 될 시기다. 뭐 이제 이런 뭐 논의들이 꽤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분단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생각하지 말자. 제쳐두자. 그리고 차라리 헤어져 살자. 네네.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 거는 좋다. 헤어질 결심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잘 헤어질 수가 있냐? 파국으로 안 갈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일단 헤어졌는데 그냥 평화롭게 잘 사냐 서로. 뭐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신 거잖아요. 뭐 영화에서도 보니까 헤어질 결심에서도 헤어졌는데 뭐 둘 다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영화를 잘 읽은 건지 뭐 영화가 또 그것도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지금 그 말씀을 이게 이제 80몇 년에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그걸 계속 이렇게 조금씩 상황 진전에 따라서 더 말씀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건 그 시점에 그 아일랜드 사례를 말씀하셔요. 아일랜드는 이제 그 뒤에 사회과학자들이 조금 더 진전시켜서 얘기한 측면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선생님께서 영미문학에 대가셔서 그쪽 사례들을 또 이미 잘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아니 대가는 아니지만은 아일랜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영문학이 영국 문학이 내 전공이다 보니까 예. 대개 영문학 하는 사람들은 아일랜드 문학도 하게 되고 예. 그럼 아일랜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던 거죠. 뭐 그 대가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하여간 거기 보면 뭐 헤어져 사는 게 쉽지 않은 뭐 그런 사례로 드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때 사실은 아일랜드 쪽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맹렬히 하니까 처음에는 그 아일랜드에 자치권을 줬다가 나중에 영국이 독립시켜주죠. 이제 독립시켜주면서 아일랜드 북동쪽에 있는 6개의 카운티 제외하고 독립을 시켜줘요. 아일랜드라는 나라는 그전까지는 식민지였지만 분단국이 아니었는데 그 분단국을 만드는데 전혀 아무 근거 없이 한 건 아닙니다. 그 지방이 영국에서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간 개신교 그리고 혈연적으로는 같은 켈트족이지만은 아일랜드보다는 스코틀랜드 계통 사람들이 집중해서 살고 있었어요. 산업적으로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었고 영국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그 주민들도 다수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독립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걸 기화로 떼어내 가지고 연합왕국의 일부로 북아일랜드를 하고 너희만 따로 살라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그때 그렇게 힘이 없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고 거부할 힘이 없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서 했는데. 근데 이 북아일랜드의 다수가 개신교고 이쪽 남아일랜드 사람들하고 혈통도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은 거긴 또 남아일랜드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가톨릭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독립운동했는데 그건 나머지 아일랜드만 해당이 되고 자기들은 그야말로 북아일랜드에서의 심한 차별을 받는 2등 국민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계속 저항을 하고 나중에는 IRA라고 아이리시 공화국을 만들어서 테러도 하고 뭐 그 분쟁이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이제 분단 시대의 민족 감정에서 그 얘기할 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분단해서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한다고 해서 헤어진 후가 좋지가 않다 하는 그랬는데 나중에 북아일랜드에서 평화가 성립됐잖아요. 정말 싸우다 지쳐가지고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가지고 그 내부에서 해결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에 갑자기 북아일랜드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찾아가기도 하고 그걸 마치 우리도 무슨 민족화해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 글 쓴 것보다 훨씬 뒤에 일이지만은 그때도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남북 분단은 북아일랜드 내부의 그런 분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휴전선으로 다 갈라져 가지고 뭐 서로 총질하고 죽이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북아일랜드 내부에서 일종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가 서로가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해서 한 건데, 그건 잘한 거고 그 협상에서 우리가 배울 걸 배우는 걸 내가 뭐 마다하는 건 아니지만은 갑자기 무슨 새로운 타협과 화해의 모델을 발견해서 우리 한반도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하는데 그것도 나는 사회과학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신문 헤드라인이나 쫓아다니는 그거지 진지한 학문적 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보시는 관점이 항상 이렇게 복잡하고 그 속에서 뭐 굉장히 그 중요한 뭐 그 근본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신다는 의미에서 뭐 중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과 함께 사는 거,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어떻게 그 조합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 항상 그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그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사실 사회과학자들이 그 뒤에 잘 구체화 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뭐 지역 문제도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찍이 그 망국적 지역 감정의 뿌리가 분단에 있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뭐 시각을 보여주신 그 80년대 후반에 쓰신 글인데요. 남북 분단이 여러 갈래의 그 분단 분열과 연결돼 있다. 온갖 분열이 심화될 거다. 뭐 이제 이런 거. 분단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진짜 분열이 야, 이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갈 수 있나, 지금 유지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분열이 심각한 뭐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건 물론이고 뭐 경제적으로도 지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예언하신 것이, 오래전에 예언하신 것이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분열의 책임을 분단 체제의 그 지배 세력에게 상당히 이제 말하자면 혐의를 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근데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분단 체제 그 지배 세력들이 남북한 통틀어서 그렇게 유능한가?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사람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특징이 뭐냐면 뭐 지배 엘리트들이 영 무능한데 밑에서 잘해서 그나마 이렇게 성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남한의 지배 엘리트들이 얼마나 유능하냐 하는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가령 박정희 자신이나 박정희 주변의 그때 그 엘리트 지배 세력들은 상당히 유능한 세력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물론 기본적으로 분단 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87년 이후로 87년을 계기로 그때 대선 때 지역 감정이 확 심화됐잖아요.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분단 체제가 작동하는 하나의 양상이지 꼭 뭐 누구의 기획이나 음모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은 나는 그때 지배 세력에 어느 정도 기획력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망국적 지역 감정이라는 그 말에 이 교수도 거기 따옴표를 써서 했던데, 나는 이 망국적 지역 감정이라는 말을 막 상투적으로 쓰는데 찬성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사랑하고 같은 값이면 여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거는 건전한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망국적 지역 감정 얘기하는 것도 그건 좀 무책임한 말인데, 자기 고향 사랑, 지역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거나, 또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사회 전체의 작동 과정에서, 발전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대목에 가서 그게 지배 세력에게 아주 편리한 도구로 악용될 때, 그럴 때 뭐 망국적이라는 말 써도 좋지만은 나는 그 말을 너무 남발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고, 우리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특히 호남에 대한 차별은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박정희 때 가서 선거를 들어가면서 그걸 많이 활용한 것 같고요. 그러다가 특히 87년 이후에는 그런 박정희나 전두환식의 억압이 잘 안 통하게 되니까 그때 지역 감정을 아주 최대한으로 이용한 것이 87년 대선이었고 그 이후에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또 정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요즘 지역 감정 자체가 많이 지역 대립이 완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지역 감정 자체를 처음부터 망국적이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는 지역 감정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시기에 따라서 그 강도나 효력에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덧붙여 보면 뭐 제 관찰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1차 성장기에 지금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정희 정부가 뭐 공과가 있죠. 공과가 있는데 어쨌든 그 세계 체제하고 연결을 시킬 때 뭐 일본하고 뭐 말하자면 그 자금과 기술의 그 연결축을 이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시장은 이제 뭐 미국 쪽으로 뭐 또 개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경부축을 그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차별에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친 그 구조적 배경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87년 체제가 처음에 이제 성립을 할 때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동남권의 성장 연합이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들과의 어떤 그 구조적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낳는 어떤 배경이다.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오고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루트가 생기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2010년대 가면서 성장하는 힘이 확 약해지는 뭐 그런 이제 상황에 도달을 하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구조조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남권 지역조차도 이제 말하자면 뭐 그 지역 격차에 말하자면 그 지역 차별을 받는 뭐 그런 그 지역으로 이제 이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지금은 소위 부울경, 우리 어떤 면에서 이제 공업의 네. 산업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근거적. 그다음에 경북도 포항까지는 부울경 그 산업 벨트에 들어가는 거였고, 정책으로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했는데, 지금은 사실 경북 지역이 수도권에 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만 못 하잖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충남 지역에도 못 미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주된 지역 대립은 또는 차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영호남의 차별이라든가 그런 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지만은 옛날 같은 그런 위력은 못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도,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열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지금 뭐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경기도도 경기북도, 경기도도 다르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있고. 그래서 창비에서 재미있다고 그 독자들이 평을 하는데, 내가 사는 곳 지역 부분에 대한 산문인데, 그런 데를 보면 서울 사람들하고 이게 격차가 진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짐을 뭐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공통 기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뭐 고민도 하게 되는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분단 체제론이 이런 복잡한 양상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야심찬 그런 그 사상적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뭐 사견으로는 한국의 그 사회과학적 대응이 실제 현실을 설명하는데 거의 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난국의 원인을 하나 구성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도 혼란에 빠져 있고, 뭐 국내도 혼란에 빠져 있고, 이 질서가 지금 뭐 유지가 될 수 있나 하는 이제 그런 뭐 불안감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분단 체제가 어쨌든 뭐 그 우리가 87년 체제 이래로 쭉 그 나름대로 뭐 유동화되고 관리를 해가는 뭐 그런 국면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2010년대 어느 중간에 이제 87년 체제가 이제 그 뭐 종결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게 지금 난감한 지금 뭐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반 국민들도 막 뭐 불안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뭐 그렇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0년대 중반 언저리부터 사회경제적 지표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지금 우리가 그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논의를 해야 될 뭐 시기인데,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들도
문제다. 그래서 이제 지식인들, 전문가들도 상당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황당한 질문을 뭐 드리는데 좀 예, 뭐 방향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알면 내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에 칼럼 하나 쓰셨잖아요. 네네. 경제 직필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굳어지는 분단 체제라는 제목으로 쓰셨는데, 그리고 이남주 교수가 창비가오런가 예. 분단 시대의 재공고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네. 논문으로 기록에 썼는데요. 이남주 교수하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남주 교수의 논지는 이령 교수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령 선생은 분단 체제가 다시 굳어지고 있다, 어느 정도 굳어졌다 하는 주장인데 반해서 이남주 교수는 분단 체제의 재공고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안 될 거다. 지금의 이런 혼란 상태, 또 남북 대결의 강화, 이것이 분단 체제가 다시 굳어지는 현상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단 체제 한 국면이랄까, 한 면모로서 남북 대결, 적대화, 또 그것의 국내적인 영향으로서 온갖 반민주적인 퇴행 현상, 이런 것이 분단 체제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분단 체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작태적인 일부인데, 그것이 강화된다고 해서 그런 분단 체제가 다시 굳어졌느냐 또는 굳어질 것인가, 그거는 내가 원래 생각하는 분단체제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이 분단체제 고착기에는 사실 이 분단체제가 상당히 비교적 안정된 체제였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을 겪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꼭 그 좋은 체제는 아닌 줄 알면서도 일정한 지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분단 체제의 재생산 기반이 됐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안정된 데에는 그 당시에 세계 체제의 상황, 세계적인 상황,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아주 분명히 해가지고 소련이나 저쪽 진영은 북한을 지지해주고, 미국을 비롯한 소위 자유세계는 남한을 지지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때는 미국이요, 상당히 또 잘 나가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남한 경제에다가 많이 경제적 원조도 해줬잖아요. 군사적으로만 지원해 준 게 아니고, 그러면서 미소 간에는 서로 안 건드린다 하는 협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냉전 체제라는 것도 지금의 세계에 비하면은 훨씬 안정된 세계 형국의 정세였고, 그 일환인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면서도 비교적 안정되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발전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고 불안정해지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북쪽 사정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일단 빼놓고 얘기하면, 남쪽에서는 이 흔들리는 과정을 이용해서 민주화도 어느 정도 이룩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경제 발전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전을 보여주면서 남북관계에도 상당히 풀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거의 다 스톱이 되고 오히려 퇴행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대로 훨씬 지금 나쁜 상황이고 하니까, 이것이 다시 굳어지는 분단 체제라고 뭐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은, 남북 대결은 강화되고 분단 체제로 인한 국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들이 더 활개치는 세상은 됐지만은, 분단 체제 자체는 훨씬 불안정하고 위험한 체제가 됐다. 이건 과거에 분단 체제로 다시 굳어지는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분단 체제 개념하고 남북 대결 또는 그 대결로 인한 여러 가지 나쁜 현상, 부정적 현상, 이거랑 좀 구별해서 보자는 게 원래 분단 체제의 취지였고, 세계적으로 점점 정세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촛불혁명을 일으키던 2016년, 17년 당시에 이미 그랬어요. 촛불혁명이 어떤 점에서 참 위대한 거는 전 세계의 포퓰리즘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우파적 포퓰리즘, 반동적 포퓰리즘이 강화되고 있던 시기에 유독 남한에서만은 민주적인 대중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죠. 자랑스러운 면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해나가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세계가 전체가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만 얼마나 잘하겠는가.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정치도나 경제도 더 유능해져야 되고 또 외부 정세에도 꼭 불리한 현상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또 유리한 사건도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 유리한 사건은 그 이후로 가령 남미, 중남미 같은 데서 많이 벌어졌어요. 거기 다시 개혁 정권, 진보 정권이 집권한 데가 많아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국내는 소위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유능한 정부가 못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세계적인 큰 대세의 영향도 받고 특히 그중에서 미국 같은 나라 우리 촛불혁명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미국의 작용도 있고 또 국내적으로는 촛불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이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22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쪽에 정권 탈환이 이루어졌죠. 내가 아까 87년 체제가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윤석열의 집권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당선처럼 87년 체제가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고 나는 그걸 이제 변칙적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87년 체제는 이미 끝났는데 87년 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만들려는 문재인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그렇다고 우리 민중이 완전히 다 좌절한 건 아니지만은 그 87년 체제 속에 정상적인 정권 교체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또 5년 후에 또는 뭐 총선을 이번에 잘 치러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변칙적 사건으로 다루는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과 운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조짐이 나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도 그 사이에 민주당이 많이 변해가지고 특히 민주당 내 의원들 대다수가 사실은 반촛불 세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이들이 상당 부분 진압될 조짐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의 분단 체제의 그 부정적 측면의 확대 현상이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어요. 계속하면은 우리는 사실 무슨 유럽에서의 극우 정당이 대두하고 그런 것보다도 더 나쁜 파시즘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난 민족이라고 봐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분단 체제가 말하자면 흔들리는 분단 체제 이전으로 복귀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고, 저도 뭐 그거는 뭐 동감을 합니다. 근데 미소가 확 갈라진 그 상태에서 미소의 그 냉전 체제 속에서 형성된 그 분단 체제로 복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일정하게 상당 정도 과거 미소처럼 뭐 단절된 건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일정 수준에서의 분리는 뭐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뭐 미중 양측의 그 요구가 뭐 그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분단 체제에 미치는 뭐 구조적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 향후에 더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과거로 복귀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저도 네. 굳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뭐 이제 그런 굳어지는 그러니까 굳어진이라기보다는 굳어지는 어떤 그런 지금 뭐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그것이 저는 2008년 이후에 좀 뭐 그런 그 단층선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분단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이제 국내 레짐의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작용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각가지 분열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것과 상당히 이제 맥락이 다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 복잡한 그 지점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좀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좀 뭐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2018년, 19년 뭐 그리고 이제 뭐 촛불혁명 뭐 그 국면 뭐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그 낙관적인 쪽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그 구조도 더 분열된 쪽으로 가고 있냐 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저는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낙관을 불허하기는 지금 그 외부 환경, 그 외부적인 어떤 그 체제 변동의 상황이 이제 너무 뭐 혼란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국내 뭐 지식인들도 그렇고 그 뭐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논의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또 불안한 상황이다.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촛불혁명 이후로는요, 촛불 얘기를 안 하는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의 말은 별로 신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민중도 점점 안 듣게 될 거예요. 이미 뭐라고 떠든 너희들끼리 떠드는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할 거고. 나는 경제학자하고 중국 전문가인 이일영 교수께 하나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신냉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구동서냉전하고 지금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소련하고 미국 간에 무슨 경제적 유대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고. 그런데 지금 중러 북 이쪽하고 한미일 이게 대립하는 신냉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떤 점에서는 더 신냉전에 가까운 게 옛날에는 북이 같은 공산권이면서도 중소가 대립이 심했고 북이 자주적인 막 이런 목소리도 내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북이 그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하고 북한은 좀 완전히 밀착을 해버렸잖아요. 밀착을 하면서 사실은 북에는 굉장한 기회가 열리고 안정된 면이 있어요. 북이. 요즘 그 파워게임에서는 나는 제일 재미본 사람이 김정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에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옛날의 미소 관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리스크를 줄인다, 디리스킹 얘기를 하지만은 얼마나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줄일 수 있을지 또 그걸 제대로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유럽인이 뭐 동남아시아니 인도니 이런 나라가 다 미국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 신냉전에 미국 편을 가담해 줄지. 그래서 미국 자체의 경제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유대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를 규합하는 문제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미국이 힘도 세지만은 경제적으로도 풍부해가지고 뭐 돈도 나눠주면서 규합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돈이 없잖아 미국은. 그런데 이제 그 면만 보면 그런 경제적인 면만 보면은 신냉전이라는 게 성립하기 어려워요. 반면에 이 쇠퇴하는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지 미중 갈등을 격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중국 편에 못 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그 지정학적 계산 이런 것 훨씬 옛날보다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험한 상황이죠.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같이 가는 게 서로가 유리한 건데 지정학적으로는 계속 중국을 때리고 해야지 미국의 권위가 유지되고 맹방이 그나마 단속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패권 국가의 형태가 아니에요. 패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헤제머니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그 패권국의 경제적 이해관계하고 정치적 계산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지금은 미국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하고 그런 정치적 군사적 계산하고 이게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난 지속 가능한 미국의
입장에 지속가능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당장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자칫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서로 손해가 되는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피를 볼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경제 관계하고 지정학적 관계의 이해관계의 괴리랄까 이런 걸 주목하면서 경제 분석을 좀 더 해주시면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이게 분단 체제가 고착됐던 시기하고는 뭐 다르다는 말씀 뭐 공감하고요. 그 뭐 미래 경로를 보면 뭐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시기의 문제인데 삼강 체제로 뭐 어쨌든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북미가 있고 뭐 유럽이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경제권 이렇게 이제 보통 분류를 했는데 향후에는 아마 경제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삼강 체제가 있다. 미국 중심의 권역이 있고 중국 중심의 권역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새로 떠오르 이머징 되는 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중요한 뭐 멤버들이 이제 인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4등이 되는 거는 뭐 인도네시아가 되는 거는 뭐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재편성이 이제 돼서 뭐 경제 규모를 보면 뭐 미국, 중국, 인도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 질서가 뭐 좀 풍파 없이 갈 수 있느냐 이제 뭐 그런 문제인 것 같고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중간지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느냐 뭐 이제 이게 이제 뭐 저희들 뭐 과제고 정치 군사적으로 여기서 이제 갈등을 얼만큼 뭐 줄일 수 있느냐가 이제 뭐 저희들 앞에 놓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단 체제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죠. 네, 이전과는 다르다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좀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충돌이나 뭐 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뭐 작은 나라들이 뭐 힘들 건 틀림없고, 사실은 미중 충돌이 벌어지면 뭐 그런 거 막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GDP는 얼마 깨지고 막 이제 그런 걸 모르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제 각자 경제하는 사람하고 뭐 군대 보내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니까 뭐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그 우려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짜 정말 그 백척간두에 좀 서 있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좀 뭐 관찰하고 논의하고 계속 고민하고 뭐 그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찰하고 논의만 하지 말고 해법도 좀 해보세요. 예, 제가 해법을 저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해법을 잘 알면 상당한 경제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뭐 그 백낙천 선생님 모시고 그 분단 체제 변혁의 공부길 94년에 나온 책인데 공부를 했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뭐 시사점 이런 거 얻게 됐고, 그로부터 과제도 새로 뭐 설정하게 되는 것 같고요.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렇게 과외 공부하게 돼서 뭐 참 소득이 많았고 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들도 뭐 그런 기쁨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젊은 세대지만은 지금 이제 이미 원로 교수가 되신 이일영 교수 같은 분이 이 책 같은 이 고문서를 다시 들춰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도 아직 완전히 끝난 사람은 아니니까 같이 해법을 모색해 보기로 하십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백낙청 TV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